한국을 향해 직설적인 예언을 날린 대만의 한 예언가. 그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전 세계 영성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2026년부터 시작될 기계와 인간의 결합,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천화산인. 이것이 그의 필명입니다.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만 중부 산악 지역에서 수행을 해온 60대 후반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40대 초반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얻은 후 산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명상과 기수련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천화산인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그는 그해 2월 자신의 블로그에 3월 동쪽 섬나라의 큰 땅에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 달 후 동북아시아의 한 섬나라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고 이는 수만 명의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날짜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시기와 지역, 그리고 재난의 성격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2015년에는 또 다른 예언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6년 여름, 세계 경제의 기운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크게 기울 것이다. 오래된 질서가 흔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 6월 유럽의 한 주요 국가가 지역 경제 공동체 탈퇴를 결정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천화산인의 예언은 구체적인 사건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기와 방향성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이러한 적중 사례들로 인해 그의 블로그는 소수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중매체 인터뷰를 거부하고 1년에 몇 차례만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 철저히 은둔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2025년 12월 평소보다 훨씬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2026년 이후 인류에게 다가올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천화산인은 자신이 본 미래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성과 기술, 의식과 물질, 그리고 선택과 결과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이 예언은 읽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천화산인의 예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26년 가을부터 나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 아니, 정확히는 느끼게 될 거야. 명상 중에 미래의 인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기가 예전과 달라. 생명체 특유의 따뜻하고 불규칙한 파동이 아니라 뭔가 차갑고 정확한 리듬이 섞여 있어. 처음엔 내 수행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지. 하지만 며칠 몇 주를 관찰하면서 깨달았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인간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야. 그는 이 변화의 본질을 전자파와 생명체의 결합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몸에서 느껴지는 생체 전기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 하지만 그건 자연적인 강화가 아니야. 뭔가 인공적인 신호가 섞여 들어가 있어. 마치 두 개의 라디오 주파수가 동시에 켜진 것처럼 인간의 고유한 주파수와 기계의 주파수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거지. 2026년 10월쯤부터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천화산인은 이 변화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2026년 중반 어떤 기술이 대중에게 공개될 거야. 그건 사람들의 뇌와 직접 연결되는 장치야. 처음엔 의료 목적이라고 하겠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다. 치매를 예방한다. 학습 능력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 놀라울 정도로. 초기 사용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개선돼.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사람들은 환호하지.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기술의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026년 말이 되면 이미 수억 명이 이 장치를 사용하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걸 사용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 시험 성적이 2배로 오르고 업무 효율이 3배로 높아지고 외국어를 몇 주 만에 마스터하게 돼. 이걸 보면서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천화산인은 이 과정을 지켜보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명상 속에서 미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을 얻는 건 맞아.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잃고 있어. 그게 뭔지는 그들 스스로도 모를 거야.
마치 색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못 보는지 모르는 것처럼 2027년에 대한 예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2027년 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이미 연결돼 있어 여름이 지나면 80%, 가을이면 90%를 넘어서지 속도가 점점 빨라져. 왜냐하면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야. 더 많은 사람이 연결될수록 연결된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거든. 그들은 생각만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말이 필요 없어. 그들끼리는 거의 텔레파시 수준의 소통을 하게 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약 10%의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해. 이유는 다양하지. 어떤 이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어떤 이들은 본능적인 거부감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철학적 확신 때문에 거부하는 거야. 이들을 나는 구인류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리고 연결된 사람들을 신인류라고. 천화산이는 구인류가 겪게 될 어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구인류에 대한 차별이 시작돼. 노골적이지는 않아. 하지만 사회 시스템 자체가 신인류 중심으로 재편되거든. 학교 수업은 뇌 인터페이스를 전제로 진행되고 직장은 연결된 사람들만 채용하기 시작해. 금융거래, 행정 서비스, 심지어 대중교통까지 점점 더 신인류에게 최적화돼. 구인류는 마치 스마트폰 없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불편함을 겪게 돼. 그는 이 시기의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신인류는 구인류를 이해하지 못해.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그냥 연결하면 모든 게 편해지는데 이런 식이야. 동정보다는 무시와 경멸이 더 많아져. 마치 문명사회에서 원시인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지. 구인류 쪽에서도 분노와 좌절감이 커져.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숫자에서도 밀리고 능력에서도 밀리니까. 천화산인의 예언에 따르면 구인류는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2027년 말부터 2028년 초 구인류들이 특정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해. 강제적인 건 아니야. 그냥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지. 어떤 곳은 시골 마을이고 어떤 곳은 도시 외곽 지역이야. 그들만의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야. 신인류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의 피난처 같은 곳이지. 물질적인 측면에서 두 집단의 격차는 계속 벌어집니다. 신인류는 인공지능과 완벽하게 협력해. 그들의 생각을 AI가 실시간으로 보조하고 최적의 답을 제시해줘. 복잡한 수학 문제도 순식간에 풀고 예술 작품도 놀라운 속도로 만들어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해. 반면 구인류는 점점 가난해져. 일자리를 잃고 경제 활동에서 밀려나거든. 하지만 천화산인은 여기서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합니다. 2028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구인류 중 일부가 명상과 수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그냥 심심풀이나 스트레스 해소 정도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명상을 하면서 신인류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지. 그는 이 현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신인류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 그들은 뛰어난 지능을 갖췄지만 진정한 고요를 경험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엔 항상 AI가 작동하고 있거든. 잠을 잘 때도, 쉴 때도, 심지어 명상을 시도할 때도 끊임없이 데이터가 흐르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최적화가 진행돼. 진짜 침묵이 없는 거야.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없어. 천화산인은 이것을 깊은 영적 통찰로 풀어냅니다. 내가 30년 수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정한 지혜는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비움에서 나온다는 거야. 머릿속이 텅 비었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우주의 진리가 스스로 드러나거든. 옛 성인들이 산속에서, 동굴에서, 조용한 암자에서 수행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외부의 모든 자극을 차단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런데 신인류는 절대 이걸 할 수 없어. 그들의 내면엔 항상 또 다른 목소리가 있으니까. 2030년에 대한 예언은 더욱 극적입니다. 2030년 봄, 구인류 사이에서 본격적인 영성 운동이 일어나.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필연이지. 물질적으로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영혼뿐이거든.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고 함께 모여 수행하기 시작해. 처음엔 서툴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천화산인은 구인류가 얻게 되는 능력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몇 달, 몇 년을 꾸준히 수행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어떤 이는 미래의 조짐을 읽을 수 있게 돼. 또 어떤 이는 손을 대지 않고도 물체를 움직일 수 있어. 신인류가 보기엔 미신이나 사기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이건 진짜야. 인간 의식의 잠재력이 깨어나는 거거든. 그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래. 인간의 뇌는 원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 하지만 현대 문명 속에서 그 능력의 아주 일부만 쓰고 살았던 거지. 신인류는 AI의 도움으로 뇌의 계산 능력을 극대화했어. 하지만 뇌에는 계산 능력 외에 다른 기능도 있거든. 직관, 공감, 예지, 치유, 이런 건 논리나 데이터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야. 오히려 논리를 내려놓을 때 활성화되는 능력들이지. 천하산이는 두 집단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인류는 외부를 향해 무한히 확장하고 있어.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처리, 더 복잡한 계산. 반면 구인류는 내부로 깊이 들어가고 있어. 더 깊은 고요, 더 넓은 의식, 더 순수한 자각. 둘 다 인간 진화의 방향이긴 한데 방향이 정반대야. 그리고 재미있는 건 신인류는 구인류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야. 이미 연결되어 버렸으니까. 하지만 구인류는 언제든 신인류의 길로 갈 수 있어. 그냥 연결하기만 하면 되니까. 2031 연경의 상황에 대한 예언도 흥미롭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신인류 사회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거야. 모든 게 너무 쉬워졌거든. AI가 다 해결해주니까 인간이 할 게 없어. 일도, 창작도, 심지어 생각도. AI가 더 잘하는데 인간이 뭘 하겠어.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는 이 시기 신인류의 심리를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신인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 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어. 그들은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질문이 뭔지를 잊어버렸어. 이건 비극이야. 능력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거지. 천하산이는 이 무렵 구인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전합니다. 2032년쯤 되면 구인류 공동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 그들은 가난하지만 평화로워. 느리지만 깊이가 있어. 아침이면 다 같이 모여 명상을 하고 저녁이면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지. 어린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수행을 배워. 그들은 신인류처럼 빠르게 계산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알아. 그는 이 시기 구인류 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묘사합니다. 재미있는 건 구인류 사이에서는 경쟁이 거의 사라진다는 거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 각자의 영적 성장은 고유한 것이고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예지의 능력이 뛰어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신인류 사회가 끊임없는 경쟁과 최적화로 지쳐가는 동안 구인류 사회는 점점 더 조화로워지고 있어. 천하산이는 영적 수행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신비로운 뭔가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나무가 햇빛을 받아 자라듯이 인간의 의식도 고요 속에서 자라. 문제는 현대인들이 평생 고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항상 뭔가 하고, 뭔가 보고, 뭔가 생각하면서 살았잖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야. 그는 명상의 단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하면 잡념이 끊임없이 올라와. 이건 정상이야. 그냥 지켜봐.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가게 둬. 몇 달 하다 보면 잡념 사이사이에 고요한 순간이 생겨. 그 순간이 점점 길어지지. 몇 년 하다 보면 고요가 기본 상태가 되고 생각은 필요할 때만 일어나. 이 단계에 이르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게 살아 숨쉬는 게 느껴져. 천하산이는 2033년경의 중요한 전환점을 예언합니다. 이 시기에 신인류 사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그들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 특히 인간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 진정한 행복 같은 것들 말이야. 그는 이 시기부터 신인류 중 일부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연결을 끊기 시작해.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야. 한번 경험한 편리함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거든. 하지만 그들은 선택해. 능력을 잃더라도 자신을 되찾기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구인류 공동체도 점점 커져. 천하산인의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2034년에서 2035년 사이 구인류 중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 이 사람은 영적 수행의 정점에 도달한 존재야. 내가 명상 속에서 본 그 사람의 기운은 표현하기 어려워. 마치 태양처럼 밝지만 따뜻하고 강하지만 부드러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깨달음을 얻게 돼. 그는 이 인물의 출현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내가 본 비전 속에서 그 사람은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지역에 있었어. 주변 지형을 보니 산과 바다가 가까운 곳이더라. 한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 하필 그곳인지 생각해봤어.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까지 다양한 영적 전통이 공존했던 곳이거든. 그 땅의 영적 자산이 깊이 쌓여 있는 거지. 게다가 빠른 현대화를 겪으면서 물질과 영성의 충돌을 누구보다 먼저 경험한 나라야. 그 역설적 경험이 새로운 깨달음의 토양이 된 거야. 천화산이는 이 인물이 가져올 변화를 예언합니다. 이 사람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해.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르쳐.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 신인류 중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 그들은 연결을 끊고 구인류가 되는 길을 선택해. 2036년쯤 되면 이 움직임이 거대한 물결이 돼. 신인류에서 구인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거지. 그는 이 전환의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재미있는 건 신인류가 구인류로 돌아올 때 겪는 과정이야. 처음엔 금단 증상이 심해. AI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머리가 텅 빈 느낌, 무력감, 불안, 이런 게 몰려와. 하지만 이 공허함을 견디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야. 평생 AI의 속삭임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돼. 천화산이는 2037년 이후의 세계를 전망합니다. 이때부터 세상의 주도권이 서서히 바뀌어. 신인류는 여전히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줄어들어.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문제들, 즉 삶의 의미, 공동체의 조화, 진정한 행복 같은 것들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없거든. 반면 구인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어. 사람들이 점점 그들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하지. 그는 신인류의 점진적 소멸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신인류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야. 다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지 않아. 신인류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거야. 생물학적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AI와 연결된 상태에서는 자손을 남기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약해져. 반면 구인류는 아이를 많이 낳아. 2040년이 되면 태어나는 아이의 대부분이 구인류 가정에서 나와. 천화산이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그립니다. 2045년쯤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 구인류가 주류가 되고 신인류는 소수가 돼. 하지만 이건 승리나 패배의 문제가 아니야. 진화의 두 갈래 길 중 하나가 선택된 거지. 새로운 세대는 기술을 사용하지만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아. AI를 도구로 쓰되 의존하지 않아. 필요할 때만 연결하고 필요 없을 때는 완전히 끊어. 이런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의 마지막 예언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2050년 이후의 세계는 내가 본 비전이 맞다면 정말 아름다워.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옛날 경전에 나오는 천국이나 극락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 전쟁도 기아도 질병도 거의 사라져. 하지만 이건 기술 덕분이 아니야. 인간 의식의 성장 덕분이지. 천하산이는 자신의 예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예언이 정확히 맞을까? 모르겠어. 미래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니까. 하지만 큰 흐름은 이럴 거야. 인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외부로 확장할 것인가, 내부로 깊어질 것인가. 둘 다 인간의 길이지만 진정한 행복은 후제서 온다는 게 내 믿음이야.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에 다시 알릴 사람이 곧 나타날 거야. 아마도 한국에서. 천하산인의 이 예언은 2025년 12월 블로그에 올라온 이후 영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과거 적중 사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비전, 즉 기술과 영성의 균형, 외부 확장과 내면 성장의 조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26년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느껴지는 외부 기운의 정체와 2026년 일어날 큰 사건을 예언한 무속인 예언. 보여, 명확하게 보여. 2026년 여름, 음력으로 6월에서 7월 사이, 하늘이 갈라지듯 땅이 흔들리듯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깨어나는 그 순간이 오고 있어. 모든 국민이 동시에 놀라 깨어날 만큼 큰일이지. 그날 이후 이 나라는 완전히 달라져. 30년 넘게 서울 북악산 자락에서 신내림을 받아온 무속인 박서령 선생의 말입니다. 그를 찾는 이들은 재벌가 인사부터 정치인, 일반 서민까지 다양하지만 그는 평소 예언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가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본 미래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이번에 하늘이 나에게 보여주는 건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이거든. 이걸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사람들이 준비해야 해. 박서령 선생이 이 예언을 공개하게 된 계기는 2024년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를 올리는 중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낯선 에너지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늙어서 기운이 약해진 건가 싶었어. 그런데 아니더라고.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 큰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에 다른 물줄기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야. 원래 흐르던 물은 맑고 깨끗한데 들어오는 물은 탁하고 흐린 거지. 두 물이 부딪히면서 소용돌이가 생기고 강 전체가 흐려지는 걸 봤어. 그가 말하는 강물은 바로 국운을 의미합니다. 무속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봅니다.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면서 때로는 맑아지고 때로는 흐려지지만 그 본질적인 흐름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서령 선생이 본 것은 그 흐름 자체가 뒤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느꼈어. 뭔가 다른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처음엔 약했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지. 그런데 2024년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더라고. 2025년 들어서는 확실해졌어. 이건 외부에서 온 기운이야. 우리 땅의 기운이 아니라고. 그가 말하는 외부의 기운이란 무엇일까요? 박서령 선생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본 그 기운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색깔로 치면 검붉은 색이야. 우리 땅의 기운은 원래 푸른빛이 감도는 밝은 기운인데 이 검붉은 기운이 계속 파고드는 거지. 이 기운은 탐욕의 기운이야. 뭔가를 빼앗아가려는, 차지하려는 그런 기운이지. 그리고 이 기운은 거짓을 동반해.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영적인 세계에서 기운은 색깔과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밝고 맑은 기운은 생명력과 발전을 의미하고 어둡고 탁한 기운은 정체와 쇠퇴를 의미합니다. 박서령 선생이 본 검붉은 기운은 매우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이 기운이 2026년에 절정을 이루어 봄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다가 여름에 폭발하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 이 기운이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 다른 기운 하나가 또 나타나. 이번엔 외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이지. 금빛 기운이야. 이 금빛 기운이 그 검붉은 기운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 2026년 여름,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 그가 본 그 순간은 이렇습니다. 한낮인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야. 실제로 어두워지는 건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국민이 동시에 알게 돼. 아,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걸 한순간에 깨닫는 거야. 이건 몇몇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동시에 각성하는 거지. 마치 잠자던 사람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확 깨어나는 거야. 이 각성의 순간을 가져오는 사건이 바로 그가 말하는 2026년 여름의 큰 사건입니다. 그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성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일이지. 그런데 그 규모와 파장이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을 거야. 특히 이 일은 외부에서 온 또 다른 힘에 의해서 터지게 돼. 검붉은 기운과는 다른 정의의 힘이랄까, 진실을 밝히려는 힘, 그 힘이 개입하면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거지. 박서령 선생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6년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겨.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많이 꾸게 될 거야.
불안하고 답답한 꿈들, 그리고 새들의 움직임이 달라져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날아다니고 평소에 울지 않던 시간에 울어대지, 또 땅의 기운도 흔들려서 작은 지진이나 땅울림 같은 게 평소보다 많이 느껴질 거야. 이런 건 다 땅의 기운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야. 그렇다면 박서령 선생이 말하는 기운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무속에서 기운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이야. 비유하자면 물과 같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 기운도 마찬가지야.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흐르지. 그리고 물이 모이면 강이 되듯 기운도 모이면 엄청난 힘이 돼. 한 사람의 기운은 약하지만 1,000만 명, 5천만 명의 기운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국운이 되는 거야. 국운이란 개인의 운명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나라 전체의 운명입니다. 마치 작은 실들이 모여 큰 밧줄이 되듯 개개인의 기운이 모여서 나라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기운에는 방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운은 항상 어딘가로 흘러가. 정체되어 있으면 썩어버려. 물도 고이면 썩잖아. 기운도 똑같아. 그래서 국운도 계속 흘러야 해. 발전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그 흐름이 막혀 있어. 아니, 막힌 정도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는 거야. 원래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엉뚱한 길로 새고 있다고. 박서령 선생은 한반도의 원래 기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합니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기운이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것이 본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은 원래 하나의 몸통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운이 순환해야 건강한 거지. 그런데 지금은 허리가 끊어져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기운 순환이 안 되는데 거기에 외부 기운까지 들어와서 더 복잡해진 거야. 이 외부 기운은 우리 기운을 빼내가려고 해. 마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빨아먹는 거지. 2026년 여름에 일어날 사건은 바로 이 외부 기운의 정체가 만천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박서령 선생이 본 미래의 그 순간은 이렇습니다. 때는 한여름이야. 날씨가 무더운 시기지. 그런데 그날은 아침부터 공기가 달라. 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어. 사람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느껴. 그리고 정오쯤, 정확히는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 그 소식이 터져 뉴스로 나오는 거야. 처음엔 사람들이 믿지 못해.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 부정하지. 그런데 증거들이 계속 나와.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돼. 그가 말하는 이 사건은 권력의 최상층부와 관련된 일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폭로되는 것입니다. 이건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 전체가 썩어 있었던 거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게 한순간에 다 드러나. 돈의 흐름, 권력의 흐름, 그 뒤에 숨어있던 외부 세력의 개입까지 모든 게 백일에 드러나는 거야. 그날 밤 사람들은 잠을 못 자. 너무 충격적이라서, 믿기지 않아서, 분노해서 잠을 못 이루지. 이 사건을 폭로하는 힘은 외부에서 옵니다. 박서령 선생은 이를 정의의 기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있어. 악이 너무 커지면 반드시 그걸 막으려는 힘이 나타나 하늘이 허락을 안 해. 이번에도 그래. 외부에서 온 검붉은 기운이 너무 커졌어. 이 땅을 거의 다 집어삼킬 정도로 강해졌지. 그러니까 하늘이 개입하는 거야. 다른 곳에서 정의의 힘을 보내서 균형을 맞추려는 거지. 그 힘이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 사건이 터진 후 3일 동안 한반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은 충격이야. 모두가 멍한 상태로 있어. 둘째 날은 분노가 폭발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셋째 날부터는 각성이 시작돼.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이 각성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나이, 지역, 성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박서령 선생은 이 시기에 특별한 자연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3일 동안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보여. 구름이 평소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은 모양, 또는 큰 새가 날개를 펴는 것 같은 모양. 옛날 사람들이 상서로운 구름이라고 했던 그런 모양이야. 이건 하늘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신호야. 너희가 옳다. 계속 가거라 하는 하늘의 응원인 거지. 그리고 이 각성의 물결은 단순히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박서령 선생이 본 미래에서 국민들은 매우 조직적이고 평화적으로 움직입니다.
신기한 게 아무도 지휘하지 않는데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마치 철사의 떼가 리더 없이도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날아가듯이 이게 바로 집단의식의 힘이야. 5천만 명의 의식이 하나로 모이면 그 자체가 엄청난 기운이 되는 거지. 이 기운이 바로 국군을 바로잡는 힘이 돼. 사건 발생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부터 뭔가가 바뀌기 시작해. 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나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사람도 있고 강제로 끌려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서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의 인물들과는 다른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야. 깨끗하고 정직한 기운, 백성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지. 이 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검붉은 기운이 쉽게 물러나지 않아 발악을 해 온갖 방해 공작을 다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려고 해. 그런데 이미 각성한 국민들은 속지 않아. 눈이 떠졌기 때문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집단 각성의 힘이지. 2026년 가을, 그러니까 사건 발생 두세 달 후부터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추석 전후로 기운이 많이 가라앉아 혼란스럽던 에너지가 서서히 정리되는 거지. 이때부터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해.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거야. 단순히 나쁜 것을 제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 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집단의식입니다. 박서령 선생은 이 시기 국민들이 보여줄 힘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진짜 힘을 보여줘. 이건 폭력이나 파괴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켜. 예전 같으면 몇 년 걸릴 일들이 몇 달 만에 이루어져.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한 곳을 향하고 있거든. 이게 바로 기운의 힘이야. 흩어져 있을 때는 약하지만 한 곳으로 모이면 산도 움직이는 거지. 그는 이 시기를 대청소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안 대청소를 할 때 어떻게 하지? 먼저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잖아. 숨겨져 있던 것, 구석에 쌓여 있던 것 다 꺼내서 버려. 2026년 하반기가 바로 그 시기야. 썩은 것들이 다 드러나. 사람들이 이것도 있었어, 저것도 있었어 하면서 놀라게 될 거야. 근데 이게 나쁜 일만은 아니야. 썩은 걸 빼내야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거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평소에는 서로 싸우던 사람들도 이 시기만큼은 손을 잡아. 보수니 진보니 영남이니 호남이니 그런 구분이 다 무의미해져.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피해자라는 걸 깨달았거든. 우리 모두가 속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이 깨달음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들어. 박서령 선생이 본 미래에서 이러한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히 이 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일이 파문을 일으켜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잖아. 그것처럼 이 기운이 바다 건너로 퍼져나가는 거야. 서쪽 대륙의 큰 나라, 동쪽 섬나라, 남쪽의 여러 나라들, 심지어 서양의 여러 지역까지 다들 한반도를 주목해. 저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지 하면서 놀라워하는 거야. 그는 특히 해외 언론들이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외국 기자들이 몰려와 취재하고 보도하고 난리가 나지. 처음에는 단순히 신기한 사건으로 보도해. 그런데 점점 깊이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영적인 차원의 변화, 의식의 변화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각국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반도가 시작점이 된 거야. 마치 불씨처럼. 이 불씨가 여기저기로 튀어서 다른 곳에서도 불길이 일어나는 거지. 물론 각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있어. 백성들이 깨어난다는 것,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는 것. 이런 의식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이러한 현상을 박서령 선생은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금 지구 전체의 기운이 바뀌고 있어. 오랫동안 어둠의 기운이 강했거든. 탐욕, 거짓, 착취,
이런 어두운 기운들이 세상을 지배했지.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지. 빛의 시대, 진실의 시대, 사랑의 시대. 2026년은 그 전환점이 되는 해야. 그리고 한반도가 그 전환의 중심에 서게 돼. 여기서 박서령 선생은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기를 두려워해. 변화를 무서워하지.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기는 기회야.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이고 우리가 2026년 여름에 겪을 그 충격, 그 혼란, 그게 사실은 축복인 거야.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깨어날 수 있거든.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 고통이 있어야 각성이 일어나는 거지. 그는 이를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해. 아픈 과정이지만 그래야 더 튼튼하게 자라거든. 한반도도 마찬가지야. 2026년의 그 사건은 가지치기와 같아.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거지. 그래야 새 가지가 돋아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과정을 겪은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지. 2027년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기후는 완전히 안정됩니다. 2027년 봄, 정확히는 입춘 지나고 나서부터 기운이 확 바뀌어. 검붉었던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맑고 푸른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 이건 내가 영적으로 본 거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반도 전체가 푸른 빛으로 빛나는 거지. 마치 새벽녘 바다처럼 청명하고 깨끗한 기운이야. 이 시기부터 구구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2027년은 회복과 상승의 해야. 모든 게 빠르게 좋아져. 경제도 살아나고 사람들 마음도 밝아지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 2026년에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시기지. 그리고 이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2028년, 2029년 쭉 올라가. 마치 용이 승천하듯이 기운이 위로 치솟는 거야. 박서령 선생은 2027년을 재건의 해라고 명명합니다. 모든 것을 다시 짓는 거야. 법, 제도, 시스템, 의식 다 새로 만들어.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그런데 방향이 명확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일이 빠르게 진행돼. 2027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변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놀랄 거야. 벌써 이렇게까지 하면서. 특히 이 시기에는 젊은 세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기한 건 2027년부터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다는 거야. 20대, 30대들이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능력도 있고 의식도 깨어 있어.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맡기는 거지. 2027년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을쯤 되면 진짜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해. 마치 엉킨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리듯이. 이게 바로 기운이 순조롭게 흐를 때 일어나는 일이야. 막혀있던 게 뚫리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2027년, 박서령 선생이 본 미래에는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027년 중반쯤, 정확히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 사람이 떠오르기 시작해.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어. 주목받지 못했던 거야. 근데 2027년이 되면서 이 사람의 기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마치 구름 뒤에 숨어있던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듯이. 박서령 선생은 이 인물의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지 않아. 40대에서 50대 사이. 그런데 영혼은 늙었어. 아니, 늙었다기보다는 오래된 영혼이야. 여러 번 윤회를 거친 깨달음이 많은 영혼이지. 겉모습은 평범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해. 그런데 눈빛이 달라. 맑고 깊은 눈빛. 그 눈을 보면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껴. 이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어. 오히려 그런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 본인은 조용히 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하늘이 가만 안 둬. 시대가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서게 돼. 박서령 선생이 본 이 인물의 기운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항상 밝은 기운이 있어. 금빛이 도는 환한 기운이지. 이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공기가 맑아져. 탁했던 기운이 정화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말에는 힘이 있어. 거짓이 하나도 없거든. 순수하게 진실만 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지.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고 느끼는 거야. 이 인물이 주목받게 되는 계기도 특별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사람들 가슴을 울려. 뭔가 특별한 수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담담하게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거지.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 마음속에 박혀.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박서령 선생은 이 현상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영혼의 울림이야. 이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학력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똑같이 감동받는 거지. 영혼은 평등하거든. 영혼의 차원에서는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는 거야. 이 인물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정도로 생각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이 나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분이 우리나라를 살릴 거야 하는 말들. 그리고 나중에는 구세주라는 표현까지 나와. 물론 이 사람 본인은 그런 호칭을 싫어해. 겸손하게 거부하지.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불러. 박서령 선생은 이 인물이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는지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의 기운은 원래부터 있었어. 그런데 때가 아니었던 거야. 땅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씨앗을 뿌리면 소용없잖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의식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면 알아보지 못해. 아니, 오히려 해를 입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하늘이 이 사람의 기운을 감춰뒀던 거야. 갈무리 해뒀다가 때가 되면 드러내려고. 여기서 박서령 선생은 또 다른 영적 깨달음을 전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 오히려 피하려고 하지. 그런데 하늘이, 시대가, 백성이 그 사람을 밀어 올리는 거야. 이게 진짜 지도자야. 반대로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진짜 지도자가 아니야. 욕심이 앞서는 거지. 이 차이를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 2026년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거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야. 그는 진정한 힘의 원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백성이 인정하고 지지할 때 그 사람은 힘을 얻어. 하늘의 뜻도 마찬가지야. 하늘은 백성의 뜻을 따르거든. 백성이 원하는 사람, 백성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늘이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백성의 지지와 하늘의 도움을 동시에 받게 돼. 이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 2027년 후반부터 이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신기할 정도로 순조로워. 이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때가 맞아서 그래. 하늘의 때, 땅의 때, 사람의 때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지. 이럴 때는 조그만 힘으로도 큰 일을 이룰 수 있어. 마치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배가 빠르게 가듯이. 2028년과 2029년을 거치면서 이 인물의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 명령해서가 아니야.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보여주는 길이 옳다는 걸 모두가 느끼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가면 좋아지는 게 보여. 개인도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지고 나라도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 거지. 그리고 2030년 박서령 선생이 본 가장 놀라운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2030년 봄, 내가 본 광경은 이거야. 한반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두 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 하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두 물줄기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 순간 합쳐지는 거야. 합쳐지면서 엄청난 기운이 폭발해. 금빛 빗줄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이건 통일이야.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지. 박서령 선생은 이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이건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이 아니야. 흡수 통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합의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지. 북쪽도 변해. 2026년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북쪽 사람들도 깨어나기 시작해. 물론 시간은 좀 걸리지. 그런데 2028년, 2029년 거치면서 북쪽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2030년 드디어 두 개의 흐름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2030년의 통일은 땅의 통일이기도 하지만 기운의 통일이야. 백두산에서 시작된 기운이 한라산까지 막힘없이 흐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게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순환하듯이 기운이 순환하는 거야. 이때부터 진짜 국운 상승이 시작돼. 지금까지의 상승은 준비 단계였어. 2030년 이후의 상승은 차원이 달라. 박서령 선생은 통일 이후의 한반도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통일되고 나서 3년, 그러니까 2033년쯤 되면 이 땅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야.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문화적으로도 꽃을 피우고, 영적으로는 세계의 중심이 되지.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반도를 배우러 와.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느냐고 물으러 오는 거야. 그때 우리가 보여줄 건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야. 정신적, 영적 성숙이지. 이게 진짜 모범이 되는 거야. 그는 이 모든 예언을 전하면서 국민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잘 들어.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야. 내가 본 건 가능성이야. 가장 높은 확률의 미래지.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려면 너희들의 노력이 필요해. 2026년 여름, 그 순간이 왔을 때 각성해야 돼. 깨어나야 하는 거야.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해. 혼자서는 못 바꿔. 모두가 함께 해야 바뀌는 거지. 박서령 선생의 마지막 영적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운명과 자유의지, 이 둘은 함께 작용해. 큰 흐름은 하늘이 정하지만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우리가 정하는 거야. 예언은 경고이자 희망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준비해라. 그리고 이렇게 좋은 미래가 올 수 있으니 희망을 가져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게 예언이지. 그러니 두려워만 하지 말고 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야. 그는 특히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국운을 바꾸는 힘이 돼. 반대로 탐욕, 거짓, 미움 이런 것들이 모이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 모두가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 2025년 늦가을 박서령 선생은 이 예언을 공개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혹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줄까 염려했지만 동시에 준비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나도 이 말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하늘이 자꾸 보여주더라고.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게 하고 기도할 때마다 같은 계시를 주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준비시켜라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야.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하는 거지. 믿든 안 믿든 각자 판단할 일이야. 근데 혹시라도 2026년 여름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이 말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길 바라. 박서령 선생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한 영적 통찰이자 국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가 본 한반도의 미래는 고난과 극복,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서사로 가득합니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실현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핵심 메시지만큼은 분명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과 단합이야말로 국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즈텍 신화 속 여섯 번째 태양이 한국이라는 중남미 예언가의 예언. 다섯 번째 태양 올린토나티유가 마지막 흔들림을 시작했어. 땅이 움직이고 거짓 신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동쪽 바다 너머 오랫동안 둘로 찢어진 반도를 봤어. 그곳에서 깃털뱀 케찰코아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한 사람이 보였어. 30대 후반 평범한 얼굴의 남자야. 그는 왕관도 쓰지 않고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 그로 인해 여섯 번째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야. 2032년 새로운 시대가 한국에서 시작돼. 2025년 중남미의 한 예언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의 첫 문단입니다. 이실 마르티네스는 아주 가끔 글을 올립니다. 그것도 중요한 계시를 받았을 때만입니다. 2010년 대지진 석 달 전
2015년 화산 폭발 2달 전에도 그는 간단한 경고를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이 실이 글을 올리면 무언가 큰일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2025년에 올린 글은 유독 길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글의 상당 부분이 한국, 그가 동쪽 바다 너머 반도라고 부르는 땅에 할애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읽고 지나갔던 이 예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예측했던 2026년의 징후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즈텍 신화의 5번째 태양, 올린 토나티우, 움직임의 태양, 시대가 지진과 흔들림으로 끝나가고 있으며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6번째 태양 시대가 2032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예언에는 깃털뱀 신 케찰코아틀이 동쪽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실은 그 신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던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언가 이실 마르티네스는 누구인가? 이실 마르티네스는 중남미 원주민 혈통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1978년 멕시코 오악사카 지역에서 태어나 할머니로부터 고대 문명의 지혜를 전수받았습니다. 2010년 대지진, 2015년 화산 폭발 시기를 미리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현재 고향 마을에서 영적 상담과 치유 활동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으며 가끔 자신의 블로그에 받은 계시를 기록합니다. 5번째 태양, 움직임의 시대. 그의 예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즈텍 신화의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아즈텍인들은 세상이 5개의 시대를 거친다고 믿었습니다. 각 시대는 하나의 태양으로 상징되며 각각의 태양은 특정한 방식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태양은 제규어에게 먹혔고, 두 번째는 거센 바람에 날아갔으며, 세 번째는 불비에 타버렸고, 네 번째는 대홍수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5번째 태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름은 올린 토나티우, 즉 움직임의 태양입니다. 이 시대는 지진과 흔들림으로 끝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여기서 흔들림은 땅이 흔들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 경제 시스템, 사람들의 믿음까지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아즈텍인들의 시간 개념은 직선이 아닌 순환입니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며 죽음은 재탄생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실 마르티네스의 예언 역시 이러한 순환적 관점에서 나옵니다. 그는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6년, 땅이 말하기 시작한다. 2026년 봄부터 환태평양 지역을 따라 대지의 움직임이 잦아질 거야. 지구 자체가 깨어나는 과정이지. 이 실은 2026년을 흔들림의 시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해부터 환태평양 화산대를 따라 전례 없는 지진 활동이 증가합니다. 불의 고리라 불리는 이 지역은 지구 전체의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서부 아메리카 대륙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야. 지진이 몇 번 더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2027년이 되면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변화의 신호라는 걸 그는 구체적인 장소나 규모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대지의 언어를 듣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땅을 그냥 밟고 다니는 바닥쯤으로 여겨 콘크리트 아래 묻힌 흙을 잊어버렸지. 하지만 땅은 살아있어. 2026년 땅이 말을 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시 귀를 열게 될 거야. 2028년 거짓 신들이 무너지다. 2028년에는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던 것들이 제 모습을 드러낼 거야. 금융 시스템, 거대 기업들, 끝없는 성장이라는 신화. 이것들이 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전이었다는 게 밝혀지지. 이실 마르티네스는 2028년을 거짓 신들의 몰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현대 문명은 여러 개의 거짓 신을 만들어 숭배해왔습니다. 끝없는 경제 성장, 기술 만능주의, 효율성 지상주의가 그것입니다. 2028년 이 거짓 신들이 하나씩 재단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믿었던 안전자산이 안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
이건 2008년이나 이전의 경제 위기들과는 다른 종류야. 그때는 시스템 안에서의 문제였지만 2028년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문이 터져 나오는 거야. 그는 구체적인 경제 지표나 붕괴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이 변화의 중심에 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부모 세대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집 사고 결혼하고 이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체감하게 돼. 2028년부터 2029년까지 한국의 균열. 이실의 예언 중 한국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구체적입니다. 그는 2028년부터 2029년까지를 한국의 균열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반도의 남쪽 빠르게 달려온 나라가 있어.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로 올라선 곳이지. 그런데 2028년 이 나라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멈춰 서게 돼.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 앞에서 말이야.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경쟁 구조가 2028년에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입시 경쟁, 취업 전쟁, 결혼과 출산의 포기, 노년의 빈곤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2028년 여름 한국 전역에서 번아웃의 파도가 밀려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게 드러나지.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중년들이 무너지고 노인들이 절망해. 그제야 사람들이 깨닫게 돼. 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이 실은 이를 아즈텍 신화의 피의 제물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대 아즈텍에서는 신에게 인간의 심장을 바쳤습니다. 현대 한국은 경제성장이라는 신에게 청년들의 삶을 바쳐왔다는 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단이 있어 거기에 매일 수많은 젊은이들이 올라가 그들의 꿈, 건강, 행복이 제물로 바쳐지지. 2029년 사람들이 이 재단의 존재를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거부하기 시작해. 그는 2029년을 한국의 대각성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래된 권위들이 무너지고 기업 구조가 흔들리며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파괴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정화야. 썩은 것이 떨어져 나가야 새 것이 자랄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이 과정을 겪었잖아. 전쟁 후에도 1997년 위기 때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지. 2029년도 마찬가지야.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시 태어나는 거야. 2030년 지구의 눈물. 2030년이 되면 기후가 인간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 더 이상 경고가 아니야. 이제 행동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체감하게 되지. 이 실은 2030년을 텔루르의 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텔루르는 라틴어로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에 따르면 2030년은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생존 문제가 되는 해입니다. 여름이 더 길어지고 겨울이 더 짧아져. 비가 올 곳엔 비가 안 오고 오지 말아야 할 곳에 폭우가 쏟아지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당황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사력이 더 이상 맞지 않거든. 그는 2030년을 기점으로 인류가 두 갈래 길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집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와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라는 주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구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 2030년에는 그 신호가 너무 커서 외면할 수 없게 되지.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태평양 지역의 젊은 세대가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위기가 클수록 각성도 커. 2030년 젊은이들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해. 이건 시위나 구호가 아니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지. 덜 소비하고 더 나누고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삶 말이야. 깃털뱀의 귀환, 동쪽을 가리키다. 위기의 시대에는 언제나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아즈텍 신화에도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케찰코아틀, 깃털뱀 신의 귀환입니다. 케찰코아틀은 아즈텍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입니다. 깃털은 하늘을, 뱀은 땅을 상징합니다. 즉,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통합하는 존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케찰코아틀은 동쪽 바다로 떠나며 언젠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실 마르티네스는 이 신화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케찰코아틀의 귀환은 한 명의 신이 오는 게 아니야. 의식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다시 하늘과 땅을 함께 보게 되는 것, 영과 물질의 균형을 되찾는 것, 그게 신의 귀환이야. 그런데 그의 환시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케찰코아틀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다고 합니다. 환시 속에서 깃털뱀이 동쪽을 가리켰어. 동쪽의 더 동쪽,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땅,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 고통받은 반도,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반도의 변화. 2030년부터 반도에서 묘한 일이 벌어져 남과 북을 가르던 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국경선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이 실은 2030년을 한국의 국운이 전환되는 시점으로 봤습니다. 2028년부터 2029년까지의 사회적 균열과 각성을 거친 후 한국 사회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남쪽 사람들이 북쪽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 두려움이나 적대감이 아니라 연민과 이해로 바뀌지. 동시에 북쪽에서도 변화가 감지돼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에 작은 틈이 생기는 거야. 그는 2031년을 특히 중요한 해로 지목했습니다. 2031년 반도에서 한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해.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이 실이 본 이 인물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북쪽과 연결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력일 수도 있고 개인적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하지.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 이 말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야. 이 실은 이 인물을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념과 이념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어. 구원자, 중재자, 성우자. 어떤 이름이 붙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야. 2032년이 되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남북을 잇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돼.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 2032년 반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벌어져. 이건 조약이나 합의문 같은 게 아니야.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지. 사람들의 의식이 통합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실에 따르면 2032년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대립을 화해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게 될 거야.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지. 물론 2032년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시작일 뿐이지. 하지만 그 시작이 너무나 분명해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져. 그는 한국의 이러한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난을 겪었어. 식민 지배, 전쟁, 분단, 독재, 경제 위기. 쉬운 시간이 없었지. 그런데 그 고난이 사실은 준비 과정이었던 거야. 2032년 이후 한국이 보여줄 치유와 통합의 지혜는 그 모든 고통을 거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거야. 검은 거울에 시험하지만 이 실의 예언에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는 테스카틀리포카라는 신이 있습니다. 검은 거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신은 밤, 전쟁, 유혹을 관장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케찰코아틀의 귀환에는 테스카틀리포카의 시험이 따라옵니다.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한국은 여러 시험을 겪게 돼. 첫 번째는 분열의 유혹이야. 이 실은 2030년경 한국 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대립이 표면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기 시작해. SNS에서는 증오의 언어가 넘쳐나고 가족끼리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되지. 이게 테스카틀리포카의 첫 번째 시험이야. 너희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묻는 거야. 두 번째 시험은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입니다. 2031년쯤 되면 자칭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야. 두려움을 팔고 분노를 부추기고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것만 하면 된다. 저 사람들만 없애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이들을 구별해내는 게 중요해. 세 번째 시험은 조급함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조급해져.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지. 하지만 진짜 변화는 천천히 온다는 걸 기억해야 해.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2032년 이후 6번째 태양의 여명,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 2032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5번째 태양이 지고 6번째 태양이 떠오르는 거지. 이실 마르티네스는 2032년 이후를 새로운 균형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아즈텍 신화에는 6번째 태양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5번째 태양으로 끝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실의 해석은 다릅니다. 고대인들이 6번째 태양을 기록하지 않은 건 그들도 몰랐기 때문이야. 이건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야.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드는 미래지. 그에 따르면 2032년 이후 세계는 근본적인 재편을 겪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가치관이 바뀌며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20세기를 지배했던 질서가 완전히 해체돼 대서양 중심의 세계에서 태평양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가지. 정신적, 영적 중심이 이동하는 거야. 이 실은 2032년 이후를 치유의 시대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인류가 지난 몇백 년간 쌓아온 상처들이 있어. 이 상처들을 덮어두고 앞으로만 달려왔지. 하지만 2032년 이후에는 이 상처들을 직면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와. 그 과정에서 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 반도가 보여줄 것. 한국은 2032년 이후 세계의 하나의 모델이 돼. 이건 경제 모델이나 정치 모델이 아니야. 인간이 서로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과거의 고통을 어떻게 미래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 이 실이 본 한국의 역할은 구체적입니다. 첫째, 분열을 극복하는 모델입니다. 세계 곳곳에 갈라진 땅들이 있어 이념으로, 종교로, 민족으로 나뉜 곳들. 한국이 보여주는 통합의 과정은 이들에게 하나의 길이 될 거야. 물론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지.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는 거야. 둘째,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입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세계가 이 균형을 배우려고 한국을 주목하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사람다움을 지키는 법 말이야. 셋째,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한국의 전기라는 개념,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새롭게 조명받아 서구의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의 가치를 찾기 시작하거든. 한국은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 실은 이러한 역할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이 이 역할을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치유해야 해. 내면의 분열, 상처, 트라우마를 먼저 직면해야 하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겪는 고통이 바로 그 과정이야.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통과할 때 진짜 변화가 온다는 걸 기억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 이 실의 예언은 거시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지만 그는 개인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야. 가능성의 지도일 뿐이지. 개개인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져. 그가 제시한 실천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땅과 다시 연결되는 거야. 콘크리트 위에서만 살지 말고 흙을 밟아. 텃밭을 가꾸거나 산을 걷거나 뭐든 좋아. 대지와 접촉을 유지해. 둘째, 조상을 기억해. 한국의 제사 문화는 위대한 유산이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심으로 앞선 세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 세 번째 조언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혼자 살려고 하지 마. 이웃과 대화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함께 밥 먹고 그런 작은 것들이 중요해.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어. 그냥 서로에게 친절하면 돼. 네 번째는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시간을 가져.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부를 것도 없어. 그냥 멈추는 거야. 그 멈춤 속에서 진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다섯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지진, 경제 위기, 사회 혼란.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 두려움은 테스카틀리포카가 주는 거울이야. 그 거울에 비친 너 자신을 똑바로 보되 거기에 갇히지는 마. 글을 마치며 이실 마르티네스가 2025년 1월 15일에 올린 이 블로그 글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고 공유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2026년 들어
그가 말한 징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이 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적중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의 삶의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이 실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미래를 확정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게 아니야.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예언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야. 그는 특히 한국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도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너희는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겪었어. 하지만 그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야. 2032년이 되면 알게 될 거야.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걸. 너희는 세계의 치유의 길을 보여줄 사람들이야. 준비하고 있어. 아즈텍 신화에서 각 태양의 시대는 신들의 희생으로 시작됩니다. 5번째 태양이 떠오르기 위해 신들은 스스로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6번째 태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 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6번째 태양은 인간의 선택으로 떠오를 거야. 희생이 아니라 각성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첫 빛이 동쪽 바다 너머 반도에서 시작될 거야. 2026년, 우리는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예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